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미묘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계속 이제 선제적인 유화 공세 이런 걸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2월달, 3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대규모 군사훈련도 예정이 돼 있어갖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런 긴장을 유발을 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사고, 그게 또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 북한 국방위원회가 다시 이제 입장을 내놨거든요. 공개 서한 형식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특명에 따라서 이제 내서 아주 무게를 최대한 이제 실은 그런 이제 공개 서한을 우리 쪽에 이제 보낸 건데,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중대 제안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거부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코 이제 위상 평화 전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대로 어떤 진정성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밝히는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보니까 일단은 북이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전술적인 일시적인 어떤 전술적인 차원에서 지난번 제안을 내놨다기보다는 북 나름대로 어떤 좀 이후에 대한 좀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북으로서도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판단에 이제 근거를 한 제안 아니었는가 좀 이제 해석이 돼요. 북도 이제 또 경제를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자기들대로 어떤 발전, 성장 이런 거를 도모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그거를 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 이런 판단 속에서 그런 것이 이제 나온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정부가 너무 북의 이제 제안을 쉽게 일축을 해버렸던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봉투를 열어서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를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거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북이 그런 어떤 입장을 재천명 공개적으로 이제 한 상황에서 이거를 너무 이제 위상 평화 공세로 이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의심이 되는 건 좀 지켜보면서, 그러면서도 적어도 좀 성의를 같이 보일 거는 좀 보이는 거로 답을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부가 이제 가장 민감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게 저걸 거라고 봐요. 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예정돼 있는 거를 중단할 거를 요구한 거. 아마 정부가 가장 거부감을 갖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결코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는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북이 그런 요구하는 게 공세 아니냐. 이제 그런 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정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대신 좀 여기 한반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좀 해라. 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자기의 어떤 대안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면은 북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최소한 북이 아마 정말 자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행동으로 뭘 하는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만약 보고서 좀 지켜보고서 북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그때 가서 좀 판단이 든다면은 3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규모를 조금 조정을 좀 축소한다든가, 또는 북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의 훈련, 그러니까 평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를 상정해가지고 하는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면서 최소한의 좀 성의를 북에 대해서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제안을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또 정부도 이거를 같이 좀 끌고 가면서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내용을 보시기도 전에 또 북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이행을 할 것인지 이거를 보기도 전에 그냥 거부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마 좀 북이 좀 당분간은 계속 저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우리 쪽 정부의 어떤 거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지를 하고 또 선제적인 조치, 자기들의 먼저 그런 조치를 실행을 하는 걸 보일 텐데, 아마 이제 고비는 저게 되겠죠. 이제 3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규모나 당초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북이 그래도 계속 현재 이 남북관계 개선 제안한 기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얼어붙을 거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데 결국은 좀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원하는 메시지를 아마 올해 내내 좀 보내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배경과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중 왕산이라든지 나선 특구나 이런 부분을 헐값으로 받았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헐값으로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측의 입장, 현재 북한의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당장에 쓸 수도 없는 자원을 북한에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했고, 북한에서 나오는 자원은 중국에 대부분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런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용납이 좀 어렵다. 또 지금 이제 중국은 북한이 only military, 그러니까 공군이 아니라 이제 아예 군만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하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길들이고 다루고 통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중국 쪽의 입장이 굉장히 좀 불쾌한 입장이에요. 그럼 중국 쪽이 이렇게 불쾌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반도에 도발을 계속 하다가 긴장이 어느 시점에서 터져버릴 때 거기에 따르는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주변을 갖다가 튼튼히 해놓고 그 다음에 북한 내부를 단속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북한이 내부에 생긴 여러 가지 분란들을 수습해가는 과정인데, 지금 주변이 북한이 기댈 만한 언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을 조성해가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는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저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시간을 끌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케줄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처럼 평화공세를 할 수가 있다. 현재 북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난번에 핵실험을 했을 때보다 소형화 정교해야 되고, 그 다음 기폭장치 도시 나아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이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접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러면 뭐 일본은 그냥 무관심이고 러시아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뭔가를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는 필요한 시점이 임박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정보는 3, 4월에 북한이 굉장히 중국기에 몰릴 거다.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부의 사정들을 고려하는 그 북한의 일종의 평화 공세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별로 멘트할 필요가 없이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적극적으로 응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대해서 과거에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다시 열자, 그렇게 하면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북한에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북한이 옛날하고는 다 굉장히 달라진 게, 옛날에는 뭘 제안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제안하면서 선제적으로 공세도 했는데, 이번에는 자꾸 아무런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으면서 뭐 평화적으로 하자, 우리도 뭐 중대적인 실행을 하겠다라고 말로 자꾸 끌어가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북한이 대남 공세를 펼칠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부분인데, 이게 라인이 제거되고 새로 되어서 그런지 김정은 스타일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접근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혹은 뭐 인도적인 차원의 북한과의 교류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던 한미 군사훈련이 뭐 3월에 있고, 북한이나 일본이나 지금 사실 이제 체제 안정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 관계가 남한 그리고 한일 관계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6월 지방선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일정을 고려한다면 북한도 제가 볼 때는 뭐 지방선거 이전에 어떤 유화 제스처를 강하게 피력할 것 같지는 않고, 하반기 들어 지방선거 좀 지나고 나서 한국의 정세를 살피면서 북한의 입장도
것 같고 일단 장성택 처형 이후에 내부 지금 안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긴장 관계가 뭐 급격하게 완화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 박근혜 정부 그다음 여당이 그 북한하고 관계를 좀 그 전향적으로 푸는 것 자체가 손해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전체적인 그 여론이나 분위기에서. 그런데 지금은 당분간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응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아마 박근혜 정부는 지금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는 당분간은 지금의 기조, 지금의 뭐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보였던 어떤 그 남북 신뢰 프로세스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떤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진 이런 거를 좀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이제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 상황 이런 것이 오히려 다른 거를 지금 집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이렇게 좀 혼선을 좀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부담을 의식하는 면도 있을 거고 아마 북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 북을 지금 섣부르게 너무 빨리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정부 쪽에서는 청와대는 지금 북이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다.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지금 선뜻 손을 잡아줘가지고 도와주는데 먼저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쪽이나 이 국정원 쪽에서 아마 뭐 국정원의 뭐 보고가 이제 그렇게 작용을 했을 텐데 좀 북에 대한 상당히 좀 극단적인 상황들의 가설을 많이 좀 세워놓은 거 아닌가 좀 짐작이 돼요. 어떤 북의 어떤 그 붕괴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북의 어떤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저는 그게 너무 좀 과장된 보고들이 많이 지금 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갔는데 그런 거 등등이 지금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민 손을 지금 잡는 거를 지금 주저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아마 아까 이백 대표 얘기처럼 지방선거는 아마 지나야 그때 가서 아마 박근혜 정부가 좀 더 그런 좀 다른 옵션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그때 가서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북이 그러면 그때까지도 계속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거냐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뭐 계속 기다릴 거냐 이제 그건데 저는 지금 내놓은 배경을 보면은 제안들 내놓고 배경을 보면 아마 그때까지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이제 봅니다. 이게 북이 이 지금 1년에 그걸 갖다 평화공세 오랜만에 또 듣는 이야기인데 그 평화공세라고 그리고 그 이 박근혜 통일은 대박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뭐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워딩으로서는 통일은 대박 이 할 정도로 뭔가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좀 걸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뭐 정치인 겸 행정가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걸 던져줬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풀어나갈 방도에 대해서는 전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그리고 아까 평화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체제의 어떤 그 이 우월성 그리고 어떤 경제력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그런 평화공사할 때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그 원유철 의원 인터뷰했더만 자기가 경기부지사 시절에 그 자치단체 간 교류로 북을 간 적이 있대요. 그랬더만 자기는 상당히 긴장감에 갔는데 이미 그 자치단체와 경기도는 여러 차례 서로 오며 감에 따라서 자기 가니까 자기 혼자 벙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자체 간의 이런 인적인 교류, 물적 교류는 더욱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자기도 현재 뭐 국방위원장도 국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하여간 그 좀 인도적이고 아까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감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여러 우리가 그 이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국제 외교에서도 좀 주도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금강산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뭐 그 사건을 없었다는 걸로 할 수 없었지만 일정도의 어떤 그것만 이 남한 정부에서도 그게
우리 정부에서 된다 그랬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이산가족 성공하고 건강상 이런 부분들 갖다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부분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이 길이 열리고 이럴 건데 저걸 저는 현 정권의 자신감 결여 아니냐.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간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 나가야만이 남북 관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면서 또 어쩌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흔들리고 극단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 관계가 뭔가 있어야지 나중에도 개입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식으로 아무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각 당에서 판세가 어떻다고 보고 있는지 그 문제부터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봤을 때는 저는 이 17개 강력자치단체를 봤을 때 새누리당이 8군데, 민주당이 8군데, 안철수 신당이 1군데라고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요? 새누리당이 8? 민주당 8, 민주당도 8? 네. 민주당이 거기서 이제 뭐냐면 수도권에서 현재로 봤을 때 이 민주당이 다 선전할 수 있다. 이런 근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뭐 오늘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3당에 붙을 때라도 이렇게 1위로 이렇게 나오는 근거. 지난번에 95년 서울시장 때도 조순 시장이 당시에 박찬영 대표가 33%를 받았는데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경기에 지금 이제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하고 남경필 의원도 불출마하고 그랬을 때 현재 경쟁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한 안철수 신당은 제대로 후보를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그리고 인천도 지금 이제 이제 두 당이 지금 이제 후보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데 인천 경기에서 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한 군데만 가져가면은 9이 되고 민주당 7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 되면은 저는 이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승리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판세로서 이렇게 뭐 영남이나 호남 기본적으로 그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새누리당이 이겨서 경기를 지키든지 서울을 탈환하든지 예를 들면은 이 한석 정도만 제대로 하면 인천까지 오면은 이건 압승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2석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정당 지지는 다 높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후보군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집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강력자치단체적으로서 저는 전북 한 군데로 이렇게 봤는데 본인들이 말로는 수도권 2군데, 호남 2군데, 뭐 부산 정도가 5군데가 아마 최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권은 뭐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에 진짜 파열구를 내려면은 뭐 어디서 이야기했듯이 안철수 의원 본인 자체가 어떤 서울시장에 출마하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아마 지금 전북도 강주 전남에 이어서 이게 또 바뀐다면 한석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한석도 못 얻고 호남에서 한석 정도 얻는 그게 지금 현재의 어떤 판세 아닌가.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이걸 읽고 있을 것이다. 이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 뭐 인물은 계속 별로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일 것인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저는 이 새누리당의 후보 찾기가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 8일에 했을 때 3위 수도권이고 호남 3개, 그 다음에 충청에 충청 2개, 충청 2개? 제주. 민주당이 지금 충북도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충청 2개 같으면 충남 그러니까 충남 8개. 충북.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 현재로는 최대치라고 보는 거죠. 저는 조금 이제 근데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세할 거라는 거는 뭐 생각이 이제 같고요. 아마 저는 김동관 대표 같은 거 8개보다도 좀 더 많이 새누리당한테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 놓고 보면은 새누리당이 뭐 일단은 그냥 우세한 기업들이 워낙 이제 많은 게 이제 이번 이제 그 지방선거니까는 저는 전체적으로 숫자로 놓고 따진다면 새누리당이 좀 더 좀 비율에 있어서도 우세한 쪽으로 가는 걸로 보고 다만 차이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막상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봐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종적인 결선이 이제 안철수 신당에 이제 달려 있는 거고 안철수 신당이 이제 자기 후보 내지는 못해도 박원순 시장을 또 떨어뜨리게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돼버린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그 민주당이 가능한 지역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안철수 신당 쪽이 그래도 호남은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일단 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처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라는 게 결국 또 이제 그 안철수가 실제로 이제 거기 선거를 자기 선거처럼 이제 챙긴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또 단시간에 또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당 자체의 어떤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호남 같은 경우는 좀 안철수 신당이 더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이건 막판까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수도권의 판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뭐 최대 변수는 박원순과 안철수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최종적으로 근데 그거는 아마 결국은 임박한 시점에나 이것이 정리가 될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도권 전체가 이제 맞물려 있고 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안철수당이 어떻게 이게 또 나눠가는 결과가 될지 어떨지 이런 것도 더 가변적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 판세는 저는 굉장히 안개 속여가지고 상당히 좀 임박한 시점에 가서 이게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대략 판명이 되는데 근데 이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정리가 되는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히 임박한 시점 가야 이게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민주당이 좀 위기에 처할 가능성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싣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시점이 이제 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 그때가 그렇죠. 지금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수도권의 후보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약간 좀 고무된 부분이 새누리당 후보가 곧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 정리가 안 된 이유는 친박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정몽준 출마를 불러서 청와대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정몽준 씨가 나는 출마를 할 걸로 100%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는 설사 안철수 측에서 후보가 안 나와도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럼 경기도는 안경필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원내대표가 언제지? 원내대표 경선이? 네? 원내대표 경선이 5월달인가요? 그 뒤죠. 이제 4월달쯤 갈 거고 3월달쯤이나 2월 말에 안경필 의원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천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서울보다는 경기보다는 고등학교까지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이 정리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이 수도권 양당이
구체화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후보군을 정리를 안 하고 내버려둔 부분은 그 이제 내부에서로 좀 조정해야 될 역학관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5개 안팎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11개 될 거고 민주당이 5개나 6개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충청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안희정 지사가 있는 청남이 유력하긴 합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그 선진당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선진당과의 결합을 통해서 충청 지역의 부분을 갖다가 이 합친 부분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과거의 충청을 얼마 전에 한때 잠깐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후보 개인의 인기로 처지고 있는 당의 인기를 충청도가 민주당이 자신의 텃밭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호남에서 될 것인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호남의 후보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을 다 낼 거라고 보고 있고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무슨 장관이에요? 이용섭 장관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태 현 시장에서. 그럼 정동영, 이용섭, 박지원 라인으로 낸다고 그러면 안철수 당에서 뭐 강봉균, 김효석, 그다음에 뭐 윤장이 뭐 그렇게 내서 붙어갔을 때 저는 민주당에 민주당 이름 꼭 도부적이야. 예. 참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 미워도 다시 한번 정서가 결국은 오더라고. 지금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따라잡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몇 달 뒤에 선거가 임박해서 민주당을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하면서 민주당의 간판 스타들이 나와서 했을 때 결국 민주당 문제입니다. 안철수 진당이 사는 길은 제가 볼 때 안 의원이 서울시장에 직접 출마해서 하는 부분인데 안 의원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승부를 그런 식으로 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거다. 민주당은 안 의원하고의 관계는 끝까지 정리를 안 하고 밀어붙이면서 안 의원을 막다른 골목을 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이런 공학적 테크닉에서 안철수가 민주당을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어설픈 부분도 많지만 정치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가 때로는 뭐 가치나 분위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 뭐 전망이 엇갈리는데 현재 민주당이 8이죠. 예, 예, 뭐 대략 8개. 현재가 아니 현재 예, 지금 현재 지금 8개라고. 예. 벌써부터 지난 대선 때처럼 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간에 좀 치열한 경쟁이 트위터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치열하게,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는 3월달에 창당을 이제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방아쇠는 당겨줬고, 양당 간의 호남과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이 뭐 예고된 상황에서 이게 뭐 대선처럼 게임이 하나인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 여러 게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투표율은 대선 때보다 훨씬 낮은 지방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야권 경쟁 과정에서의 상황이 너무 커서 상대 진영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 진영의 후보가 공천이 되고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투표하러 가지 않는 야권 지지층이 저는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뭐 대선도 안철수 의원 지지층이 투표를 뭐 일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51대 48 게임이 됐다고 보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뭐 8석, 9석, 저는 사실 뭐 지금 대략 현재 제주를 빼면 8석 정도 되는데 그거 이상은 충분히 지켜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0석 이상을 가져가면 새누리당이 사실 완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적인 성격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평가적인 성격보다 더 강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10석 이상 가져간다면 굉장한 승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현 시점에서의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 사실 뭐 서울을 제외하고는 뭐 안희정 지사가 있는 충남, 송영길 시장이 있는 인천 등등해서 사실 아주 큰 격차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현지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앞서가는 조사들이 더 많거든요. 더욱이 인천시장의 경우에는 황운여 대표가 나갈 경우, 또 충남의 경우에는 이완구 의원이 나갈 경우, 뭐 등등 새누리당은 지금 고사하는 그 후보들이 만약에 남경필 의원처럼 만약에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그 새누리당의 파워는 굉장히 더 강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계속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공천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8석까지는 저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야권 그 어떤 분열의 상황 때문에 저도 한 5석에서 8석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요. 근데 반면 안철수 신당이 또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석보다는 적어도 뭐 2석, 3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당이 안철수 신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향후에 총선을 앞두고 당에 이 구심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은 사실 한 석에 그친다면 굉장히 실패한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심지어는 이제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석 내지 3석을 가져가야 안철수 신당이 뭔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략 새누리당이 그런 과정에서 8석에서 한 10석 정도,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은 8석보다는 낮은 수준,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한 2석, 3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수도권을 빼고 보면은, 수도권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수도권은 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황 소장 이야기대로 만약에 후보군이 그 새누리당의 최상의 후보들, 최선의 후보들이 정해졌다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수도권을 빼면은 이 새누리당 8, 민주당 5, 안철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그 세 군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안철수 신당이 들어와서 야권편을 분열되고 새누리당은 뭐 최선의 후보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새누리당이 세 군데를 다 먹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최소 2군데를 먹는데 하면은 어쨌든 그 10군데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한 군데 정도로 갔다가 한 다음에는 6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이 후보 찾기가 박근혜 정부에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잘할 성격은 아니지만 그 밑에 당에 있는 분들이 뭐 얼마 전에도 정몽준 그 의원을 홍문종 사무총장이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다든지, 제가 어쨌든 간에 정몽준 이 대표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보면은 하여간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본인이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외통수 아니냐. 지금 이게 대한 인식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캠프 쪽에서 또 후보도 전혀 말까지 마라 했다가 그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용하는 듯한, 그래서 미국 가서 원점을 다시 생각하겠다 이랬다는데 그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김항식 총리랑 빅매치를 갖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당금실 이 장관이 예를 들면은 당시에 홍준표하고 맹행규 의원을 압도하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죠? 오세훈 카드로서 그때 2006년도죠. 이게 2006년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현재는 부동의 1위인 박원순 시장을 이런 빅매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하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후보 짝짓기만 잘한다면은, 예를 들면 인천에서도 뭐 남경필 의원이 본인이 한번 도지사를 도전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앙정치, 본래 김문수 지사도 중앙정치하고 자기는 지방정치 안 한다 했다가 2006년도에 도지사에 출마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표랑 만났다 어쩌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었다고 이게. 그래서 남경필 의원도 만약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정리가 이렇게 돼지고 야권 분열은 그걸 계속하고 한다면은 세 군데 전부 새누리당이 될 가능성도 이렇게 이후 예상을 해보면은 상당히 높다 그 부분도. 그래 되면 열성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변수는 출마는 안철수당 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워낙 지금 뭐니 해도 어쨌든 객관성과 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쨌든 간에 그 어부지를 준다든지 둘이 합하면 이기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국민적인 압력, 압박 뭐 이런 부분들이 거세지는 가운데서 뭔가 막판 출마가 아니라 그 출마하고 난 이후에 막판의 변수가 이 수도권을 또 그게 끝까지 모른다는 거죠. 수도권 선거는 끝까지 모를 것이다 이게 그래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이 이기는 선거다.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예처럼 뭐 8개 이상 8개 플러스 알파 8개보다 좀 몇 개는 더 가져가는 게 크지 않겠는가 싶고 그걸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두드러진 이제 결과로 나오는 현상은 저는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위기 이게 좀 결과로 나올 것이 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저는 민주당이 막상 지금 시점에서 봐도 당선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서울조차도 지금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경기, 인천 다 뭐 수도권 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 다 유동적이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남은 6월까지 기간이 민주당한테 그렇게 뭐 호전이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래서 민주당은 저는 생각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보고,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안철수 신당도 후보 영입의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대단히 이제 유동적이긴 하지만 뭐 아까 이 대표 얘기한 것처럼 하나에 그치면은 뭐 7단계 되겠고 한 두세 개 이긴다면은 그래도 일단 의미 있는 성과 여기까지는 평가를 이제 받을 수가 이제 있을 텐데,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뭐 한 2개 정도라도 이제 얻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특별히 야권이 저는 뭐 안철수 신당이 아주 뭐 특별한 파괴력을 뭐 보여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야권 전체로 봤을 때는 51.6대 48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밀려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라앉으면서 안철수당은 뭐 존재감 정도를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권의 어떤 좀 상당한 이제 또 그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어떤 형태로든 또 촉발이 될 수 있지는 않겠는가.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고 뭐 하기에는 워낙 이제 불확실한 과정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정도 상황은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제 조금 전에 수도권은 이제 그 새누리당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변수다 그런 말씀이고, 호남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야권 내에서 안철수 쪽하고 민주당하고의 경쟁 이런 부분이 됐고, 영남은 그것도 저거 같아요. 새누리당이 지금 같은 그 완성 구도를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뭐 김영춘이나 김부겸이나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좀 변화의 여지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지난 경남에서 김두관이 된 경우는 그 박근혜 친박 표들이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거는 거죠. 2010년 지자체 선거 때는 박근혜 대표가 전혀 돕지 않고 빠져있었지 않습니까? 친박 측 입장으로 봐서 사실은 좀 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내인덕이나 또 국민들의 뭐 분노를 살 만한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영남 내부에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대대로 그만 도장이 말뚝만 박으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염증은 있고, 또 영남의 정치인들이나 이 단체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은
그때보다도 훨씬 그 민주당이나 안철수당이 영남에서 뿌리를 받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영남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부산에서 안철수 의원이 후보를 내어서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2등을 할 수 있느냐. 부산, 경남은 어렵다고 봅니다. 경남은 안철수 당이 후보를 내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안 그러면 아예 민주당이 이 후보를 안 내고 안철수 당과 연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거돈 씨 같은 후보나 또 다른 후보를 냈을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접근하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당으로서는 부산에 2등만 하더라도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어떤 이 성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의 2등이 저는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 안철수 의원의 hegemo니 장악 부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뭐 영남 쪽은 관전 포인트는 이제 부산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사실은 뭐 이제 민주당하고 안철수당이 2등 싸움하는 뭐 그 상황으로 이제 뭐 사실은 영남권에서도 2등이 야권에서 누구냐 이것도 이제 뭐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렇게 봐요. 야권이 이제 민주당 간판이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우는 간판은 안철수 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힘을 연대를 해줬을 때, 민주당이 사실은 힘을 실어줬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판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민주당 따로, 뭐 안철수당 따로 완전히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2등 싸움이 뭐 될 거고, 그 상황에서는 뭐 아까 황평 얘기하신 것처럼 안철수당이 뭐 2등 차지하면은 그것도 뭐 앞으로 또 이제 의미는 있긴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 거는 뭐 그건데, 이제 부산에서 근데 그렇게 민주당이 안철수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또 부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거랑 뭐 굳이 뭐 정식 연대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어떤 정말 이제 서울과 또 이제 연계가 되면서 다 그런 게 이제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 야권연대는 이 지난 2010년대도 그 제도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전국 단위의 그 이 야권연대가 실패했습니다.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지역별 야권연대가 그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야권연대로 보인 거지. 사실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뭐 5+입니까? 하여간에 이 중앙당 차원에서 야권연대는 실패를 선언하고 깨졌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상당히 이 전국적인 야권연대는 뭐 애시당초 어렵지만 지역별로 야권연대는 뭐 강력이든 기초든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로 하는 거, 그걸 중앙당에서 야권연대 하지 마라 해서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오거돈 후보가 양쪽 세 당에 다 걸쳐 있어 지금. 요즘에는 뭐 박근혜하고 만나는 거 영광으로 알겠다 라는 워딩을 했는데, 이 그냥 워딩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가 이 박근혜 쪽,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 오파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들이 아주 뭐 이렇게 자자해요.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신당 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 공적으로 만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동물이라고, 민주당 후보는 이전에 자기 나간 적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사무실이 있나? 이게 근거는 뭐냐면은 요 옆에 윙카에 있으니까 차종대라. 뭐냐면은 지금 부산 민심이 새누리당에 녹록지 않다.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경수 의원이 뭐 아랫게 출판기념회 백스코 했을 때 뭐 몇만 명이 모였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총동원 체제였던 거 아닌가 싶고,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대요, 정체. 이게. 그래서 필승 후보로서는 전부 다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예를 들면 친박에 뭐 이렇게 중진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이번에 잘 돼가시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신뢰와 어떤 지지를 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고양이 목의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그래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서병수 의원이 아니라 오거돈 후보를 갖다가 영입하는 그 총대를 누가 맬 것이냐. 그래서 과거 인연으로서 김무성 의원이 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 부산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관심사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선에서 때 어떤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해수부 그 유치라든지 하여간에 대통령의 공약이 그 부산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어떤 YS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욕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당시에 97년 상황에 그때 하여튼 간에 이 YS 칭찬하다가는 오히려 부산에서 이렇게 두드리 맞는 이런 상황까지 그게 감정이 팍팍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에 대한 이렇게 이 내밀한 그런 부분들이 후보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서병수 의원에 대한 서병수 의원은 자기 인지도가 아직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무총장도 하고 뭐 인지도 그렇게 뭐 낮을 턱도 없을 건데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후보 다음으로 아마 새누리당이 이 후보 그거 하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장의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 이 공천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부동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명수 의원이 두각을 많이 못 나타내고 있고 뭐 권철현 대사가 앞서는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서명수 의원은 한 뭐 2등 혹은 3등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체 내지 뭐 하락 지표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거돈 장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오 전 장관이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고 안철신당이나 뭐 민주당이든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다고 해도 지난 대선 때 부산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이 이제 거의 6대4 59.8대 39.9였기 때문에 6대 4였거든요. 좋은 후보가 공천이 돼서 약진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부산에서 50% 이상 득표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누굴 공천하든 이길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약진을 어느 정도 하느냐 야권에서 어느 정도 영역을 넓히느냐 그 정도의 의미가 안철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누리당은 글쎄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안개 속에 갇혀있고 누가 공천될지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 서병수 의원이 이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같이 이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뭐 박민식, 이진복 등등의 현역 의원, 뭐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고르게 받지 못하는 한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좀 또 뭐 감정이 상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친박 후보가 아닌 또 다른 후보 쪽에 말씀하십시오. 지지가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 상황은 굉장히 이제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 역시 새누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영남권 다 뭐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거로 이번에 명약 가능하다. 네, 영남권은 뭐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인데 부산은 좀 위심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적게 되겠습니다. 충청도는 지금 현재는 2대1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그거죠. 대전 빼고 충남북이 다 민주당인데 이게 세종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세종까지 하면 3대1이죠. 아니요 저기 대전 빼고는 대전하고 세종은 새누리당이고 2대 세종이 새누리당이구나.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황영수 그 의원 말로는 충청도에서도 이제 안희정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 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청도 정서의 본거지가 충남 아닙니까? 네. 차라리 안희정 지사가 대전 시장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안전할 수가 있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식자청이나 충남의 광범위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한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고 또 정권의 이 표가 그때도 당이 두 개였지 않습니까? 2010년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갈렸죠. 오히려 보수 성향의 표가 갈렸는데 지금은 지난 그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 지역 정당이 없어져 버려서 서울대 안에 편입이 되어 있고 또 안 의원님 안 지사가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있고 지명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충청 지역의 이 충남의 농촌 지역의 정서와 정치적 정서와는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때는 좀 그러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앞서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 새누리당에서 그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흔들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뭐 봐요. 저기 저 국회 저 정진석 사무총장도 지금 본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사람이 지금 그 정도 되는 그다음에 저 전용화 아니 양구 지금 의원이 놓으면은 그 기본적으로 아니 어렵죠. 그렇지만 뭐 정진석 정도 같으면은 불편하네. 근데 양구 의원이 왜 놓겠어? 양구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전용학, 정진석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전용화 이왕구 의원을 제외하면 뭐 그나마 오차범위에서 이제 앞서는 분은 홍문표 의원이죠. 홍문표 의원이 오차범위에서 안정사를 앞선 조사 결과가 있었고, 홍문표가 예. 대중적 충남에서는 대중적이죠. 지역 그리고 정세에 맞는. 예, 나머지 의원들은 뭐 이명수 의원도 그렇고 방금 거론했던 정진석 사무총장도 그렇고 다 박빙 열세입니다. 박빙 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왕구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나가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떤 신호가 있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북에 나가면 뭐 그나마 승산 가능성이 있는데 정우택 최고위원이 전혀 나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걸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 좀 풍선을 띄운 거죠. 충북에 나가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어떤 의사표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새누리당은 지금 공천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는 뭐 충청권을 뭐 지금 2대2 구도에서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강원도도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새누리당이 되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은 공식만 잘하면 다 묻네. 근데 강원도는 좀 뚜렷하게 새누리당에서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이 없어서 현역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갔다 오면 지금부터 6월 말 사이에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나름대로의 판을 짜면서 그걸 청와대 비서실과 당의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본격적으로 후보 정리가 될 거고 지금까지는 저는 성격에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절대 전화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이제 현 시점에서는 한 명씩 작업이 들어갈 텐데 저는 정몽준 의원이 적극성을 비는 부분에서는 그런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임박하고 어떻게 보면 막판까지 가야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될지가 좀 확정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공식적인 거는 지금 뭐 3자 구도고요. 공식적인 거는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으로 반드시 나간다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시장은 후보를 낸다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3자 구도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튼 이제 특히 그 박원순 안철수 입장에서 민인의 구도가 되지를 못하고 서로가 이제 상처를 입는 이런 이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특히 그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그랬을 경우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철수 당이 후보를 내면은 자기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철수 당은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떨어지고 새누리당 후보가 됐을 때 이후에 그 신당의 행보에 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그 책임론 이런 게 또 불거질 수가 있는 그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거를 넘어서는 또 고도의 정치력이나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이 양쪽 어느 쪽에선가 아니면 양쪽 모두에게 있을지 이런 게 대단히 이제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이제 어렵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뭐 그런 판 아닌가 좀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건은 그 박심 내지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그 후보 구도를 확정 짓느냐는 게 제일 큰 그게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는 현재 뭐 안철수 신당 민주당 이런 그 부분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범야의 어떤 그런 민심이랄까요? 어떤 그런 그게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이 야권 연대 내지는 후보 조정 이런 문제에 또 영향을 미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하죠. 지방선거 예. 이야기는 뭐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뭐 같은 이야기가 돼가지고 따로 뭐 좀 짚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하고 네, 싶네요. 그럽시다. 지금부터 저기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까지 가장 이렇게 이 정세나 또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또 그게 결과적으로 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이 우리가 뭐 삼국 체제, 뭐 삼강 대결 뭐 이렇게 박근혜와 문재인과 안철수 이렇게 이겼다면은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역시 박근혜 그리고 이쪽에서는 김한길인데 김한길 이쪽에서 어떤 이 대당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어떤 그게 되는가 하는 것은 약간 의문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김한길 그리고 이게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가 안철수가 후보 사퇴하고 나서도 어쨌든 안철수 없는 안철수 선거다. 안철수가 문제는 얼만큼 돕느냐, 그 표가 얼만큼 결집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론조사상에서 항상 주요하게 주목거리가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 제가 아까 예측할 때 현재로서는 안철수 신당이 전북 지역의 한 곳 정도 이렇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나머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는 돼야 나름대로 어떤 이후의 정치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힘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래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점이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로 이렇게 나서기가 만만찮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역량을 갖다가 호남에 집중해서 이 전북뿐만 아니라 강주, 전남, 뭐해서 이게서 한 두 군데 정도를 갖다가 하려는 것을 물론 목표로 삼겠지만, 그랬을 때 민주당과의 어떤 과도한 전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서 뭔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나눠먹기가 아마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어떤 단일화를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도 뭔가 이 국민들한테 좀 희망과 숨통을 떨어주는 마지막 어떤 수도권에서 선부 이 부분들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잘 벌려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사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잘 후보를 찾아내고 작짓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상당히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이 지금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밑바닥 민심에서 하여튼 여전히 중요하다 보는 게 어떤 이 자영업자층의 어떤 반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장 활성화 이 부분들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2010년도 선거 때처럼 현재 정부 여당의 65% 이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층의 어떤 반란 도저히 이쪽에서 경종을 올려야 된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변화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야권 내부의 경쟁일 것 같아요.
새누리당 부분은 사실 뭐 새누리당 후보의 예상된다는 건 아까 얘기됐고,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유동적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 정도일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상당히 어떻게 될지 좀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그 전국 구도의 변화를 이제 가져올 쪽으로 저하는 건 야권 내부의 민주당하고 이제 안철수 신당의 경쟁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실패하고 안철수 신당이 뭐 기본에서 어떻게 됐을 때 이제 이럴 때는 또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좀 저조하면은 그러면 또 안철수 신당한테 힘이 실리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건 안철수 신당이 뭐 특별히 힘을 파괴력을 크게 보이거나 뭐 대박을 쳐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워낙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고, 근데 민주당도 실패하고 안철수 신당도 실패했다. 이때는 어느 한쪽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이제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잡히면서 양쪽의 모두한테 이제 그 재편의 요구가 갈 이런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야권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히 그 어떤 방향의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인 어떤 재편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일단 좀 거기에 좀 무게를 싣습니다. 거기 첨언을 하자면 이제 오늘 얘기 빠진 부분이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이 중도 야당인데, 통합진보당이 지금 지지율이 한 1.5% 2% 계속 꾸준히 나오거든요. 가령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 과정에서 빠지고 이정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인사들 공천을 할 경우에, 그리고 야권 연대에서 배제가 될 경우에 지난번 오세훈 한명숙 대결 구도가 0.6%포인트 격차로 석패를 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연대 과정에 포함이 되겠지만, 통합진보당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또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봅니다. 지금 현 정부가 6월달까지의 상황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나 공기업 개혁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큰 어떤 이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래도 개헌하는 입장의 포지션을 서서 간다면, 제가 볼 때 지자체 선거에 낙승이 가능하고, 야권은 안철수 의원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민주당도 이긴 게 아닌 이런 상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야권의 재편 구도는 안의원도 동력이 약화되고 민주당도 뭔가를 이겼다고 진 선거니까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좀 더 혼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이 선거를 앞두고 둘이 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100%. 그러면 이제 서울 현직 단체장이 있는 서울, 인천은 민주당이 내고, 뭐 경기도는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안철수나 경기도와 부산 안철수 측이 내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을 단일화를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엮어내냐는 부분에 달려 있는데, 후보 구도가 복잡해서 딱 적시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리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무리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야권은 어떻게 단일화 내지는 후보 조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고, 여권은 지금 전국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따로 가면서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